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체적 진실주의, 적법 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념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형사소송법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런 형사 절차, 형법을 구체화하는 형사 절차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할까요? 주요 참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검사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되면, 즉 기소되면 그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공소제기에 의해서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보호자로서 변호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은 향후 다음 강의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요 등장인물은 사법경찰관리와 검사입니다. 수사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리와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기관일 뿐만 아니라 공소권자로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 공소권자로서의 지위가 더 강화되었다, 중요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 지방법원 지원 등이 있고요. 전문 법원으로서 행정법원, 가정법원, 이런 법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원에서 구체적 재판을 행하는 재판부에는 1인 판사가 재판을 하는 단독제와 3인의 판사가 재판을 하는 합의제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인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대법관이 참여하지만 소부에서는 4인, 또 전원재판부에서는 13분 이렇게 참여를 하지만 보통 합의제는 3명이 참여를 하게 되죠. 90번입니다. 공평한 법원을 구성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척,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업무에서 배제되는 제척, 또 그런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하는 기피 신청 또는 법원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는 그런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수서법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잠시 설명을 했었지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받아서 특정 사건을 재판하게 되는 법원을 수소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숫자 공소를 제기받은 법원이다 해서 수소법원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를 받아서 재판을 하게 된 법원을 수서법원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많이 소외된다고 생각되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 있는 범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 앞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조하다 보면 피해자의 권리가 무시되기 쉽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최근이라고 했지만 다소 이제는 최근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근래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흐름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통해서 절차에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친고죄가 많이 등장할 텐데요.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해서 실체 재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실체 재판 중에서도 그런 것인데요. 이 친고죄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소송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공소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94번입니다. 검사가 기소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기소하든지 불기소하든지 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을 때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하고 또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것들 그리고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다든지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다든지 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동석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형사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한 조항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27조 제5항은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해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정 진술권, 법정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이어받아서 형사소송법 294조의 2에서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 소추주의를 취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권리가 인정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죠. 피해자 소추주의와 국가소추주의는 소추기관과 탄핵기관, 심판기관이 분리가 되면서 이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는 걸 탄핵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소추의 역할을 국가에게 맡길 것이냐, 피해자에게 맡길 것이냐, 공중에게 맡길 것이냐의 문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 피해자 소추주의, 국가 소추주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배상명령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주로 민사소송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보통 소촉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소촉법 25조 1항은 배상명령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느냐,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대해서 그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하나요. 피고인에게 배상 책임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처럼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의에 임박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그리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배심원도 형사 절차에 등장합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재판에서는 배심재판을 하지 않고 있죠. 형사재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배심원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의 선정, 배심원의 해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더 자세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몇 가지 조문만 보겠습니다. 제12조 제1항은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46조는 제1항에서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 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 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46조 제2항은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재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을 합니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조 3항은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서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평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평결을 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리더라도 법원은 그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청구권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의견이 구속이 돼버리면 결국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헌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도 앞서 봤던 절차 이분론, 즉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절차를 분리하자는 절차 이분론은 역시 채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요. 유무죄에 관해서 의견을 평의를 하고 나서 양형에 관해서 토의를 하는 것 뿐이지 재판 자체는 사실 인정을 하는 절차와 양형을 하는 절차가 혼재돼서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주요 참여자 이외에도 다른 참여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 목격자도 있을 수 있고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감정인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역시 검사가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전문 수사 자문위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전문 지식에 관해서 전문 심리위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그 전문 심리위원을 선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특별검사팀과 재판부 또는 변호인 측 간에 설전이라고까지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갔던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곳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형사 절차의 주요 참여자에 이어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의 큰 흐름은 수사, 그리고 그 수사에 이은 검사의 공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재판 진행, 공판,
그리고 그 공판 결과에 따른 재판,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이제 뭐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관할 위반이나 뭐 공소기각, 면소와 같은 형식 재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재판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소를 할 수, 항소 내지 상고라는 상소를 할 수 있는 절차로 그렇게 대별이 됩니다. 이 형사 절차의 개관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공부의 주요 내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 개괄적인 개념만 개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라는 것은 범죄의 유무를 확인하고 범인의 체포 및 증거의 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의 방법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지요. 그런데 199조 형사소송법 199조 1항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라 라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또 198조 1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조 1항 단서는 강제처분은 법에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강제처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12조 3항 본문과 제16조는 영장주의, 체포,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처분을 할 때는 독립한 법관에 의한 영장을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다양한 과학수사 방법의 개발과 함께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수사 중요하죠.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 경찰들이 범죄 현장에 입고 다니는 조끼에 과학수사라고 써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코난 도일이라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탐정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즈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는 정밀과학이어야 하며 냉철하고 감정이 배제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수사가 개시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아까 피해자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고소는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된다.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친고죄에서는 수사 개시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소송 조건이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때 수사의 단서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수사의 단서에는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불신검문, 다른 사건 수사 중에 범죄 발견, 기사, 신문기사나 이런 방송기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풍설, 세평, 세간의 평 이런 것들도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체험을 청취하는 수사 단서로는 피해자에 의한 고소,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고발, 범인의 자수, 또 고소나 고발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진정 같은 것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에 의해서는 바로 수사가 개시되기보다는 주로 내사를 거쳐서 그렇죠? 수사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내사와 수사는 구별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 수사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를 종결하고 다음과 같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개정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서 경찰에게도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엔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송치하는 경우입니다.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공판을 할 때에는 구속, 불구속이 있을 수 있죠. 약식 명령 청구는 벌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구속할 수가 없고 불구속 상태로 벌금을 청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기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각하,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한다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한다든지,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 보호 사건으로 송치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권이 있는 다른 검찰청으로 송치한다든지, 사건 처리 편의를 위해서 송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타관 송치라고 합니다. 타관, 다른 관할이라는 뜻이고요. 또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면 군검찰관에게 송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수사 파트에서 이제 다루게 될 주요 내용을 개괄해 봤고요. 공소 파트에서는 공소의 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 행위이죠. 공소의 제기라는 건, 공소의 제기 개념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범죄 사건의 심판을 구하는 소송 행위라고 합니다. 그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검사의 공소권이라고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소권은 국가기관 중에서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한을 갖지요. 그래서 이거를 기소 독점주의, 검사가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외가 생기게 됩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보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공수처라고 있지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곳에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하기 때문에 검사 기소 독점주의의 예외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검사가 하기 때문에요. 역시 해당 분야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편 공소권 남용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민사법을 공부하면서 권리 남용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소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그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공소권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공소를 기각하는 형식재판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키자. 지난 시간에 법원이 하는 재판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지만 재판하는 내용에 따라서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지요. 실체재판이라는 것은 형식재판의 사유를 다 갖추고 있을 때, 형식재판을 받지 않을 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유죄나 무죄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이고, 실체재판, 형식재판은 관할이 없을 때 하는 관할 위반이라든지, 공소기각을 하는 공소기각, 면소, 사유가 있을 때 하는 면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 공소를 기각하자는 것은 공소권이 남용이 됐으니까 유무죄의 실체재판을 받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으로 인하는 형식재판을 끝내자. 이론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해당 분야에서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공판 절차는 크게 공판 준비 절차, 모두 절차, 모두라는 것은 이제 앞머리라는 뜻인데, 모두 절차, 그다음에 증거조사 절차, 피고인 신문, 결심 절차, 합의와 판결의 선고,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원은 심리가 종결되면 유죄, 무죄 판결과 같은 실체재판, 면소 판결이나 공소기각, 관할 위반과 같은 형식재판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재판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해 보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에 따라서, 이게 한글 파일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글자가 빠진 곳이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여기 내용에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내용에 따른 분류는 형식재판과 실체재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재판에는 관할 위반의 판결, 공소기각에는 판결과 결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지만요. 또 면소 판결도 논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형식재판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체 재판에는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서 유무죄 판결의 대상이 되는 실체를 형성해가는 소송 과정을 실체면이라고 하는 것이고, 도대체 유죄냐 무죄냐를 밝혀나가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절차면이라는 것은 실체면을 제외하고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는 그 실체면을 제외한 절차적 측면을 말하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이 실체면과 절차면을 구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실체와 절차의 구별은 여러 곳에서 주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판에 대해서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이 재판을 내리는 형식에는 이건 내용에 따른 분류가 형식재판, 실체재판이고 재판을 하는 형식에 따라서는 재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판결과 그렇죠. 법원의 재판은 결정, 명령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그리고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죠. 경우에 따라서 재항고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재판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형사 절차의 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